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이 작가가 진행하는 프로 중에 이 프로가 제일 재밌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시끄럽고요. 예. 국민TV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뭘 또 궁시렁대요.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아, 왜요? 사람들이 재밌대는데. 그건 문희정 팬이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은 이동영 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팬은 이재가 제일 재밌다 그러죠. 부동의 1위 아닙니까? 부동의 1위. 그럼 가서 EJ만 해. 저도 그러고 싶네요. 요즘에. 요즘에 전국구가 날리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내가. 녹음이 말이죠. 3개 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 3개 뜨고 내일 1개 뜨고 모레 1개 또 뜹니다. 줄줄이를 막 잡아놨어. 이러다가 과로로 가지 싶은데. 근데 이거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전국구가요. 네. 2주에 한 번에. 내가 몰랐어. 나 매주 하는 줄 알고 했대요. 그래도 뭐 어떻게 이왕 잡아놓은 스케줄은 다 소화를 해야 되죠. 근데 EJ 팬들은 완전 신났던데. 신났습니다. 아니 근데 녹음을 떴는데 왜 안 올려요?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다시 이제 편집한다고 들어보니까 도저히 못 올리겠다. 그래서 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역시 물량공세가 좋은 건 아니다. 들어봐야겠다. 근데 어쨌든 EJ의 어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저번 해에 같이 그 방송 참관하셨지 않습니까? 구성의 특집. 팟캐스트 구성의 아우성이 서버가 지금 앞이 돼서 폭발했답니다. 증설을 했는데도 지금 안 된다고. 참. 그런데 왜 우리 조합은 늘지를 않을까? 예, 그게 좀 그런가 봐요. 네. 어쨌든 EJ 조합 안 하셔도 되고요. 국민TV로도 많이 해주셔도 되니까. 국민TV 조합원은 좀 많이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TV EJ가 힘들면 국민TV를 하셔도 됩니다.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국민TV 하시는 분들이 또 EJ 또 중복을 하신 분이 계시니까. 네.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국민TV만 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 표정은 그래요?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예, 본인 이사장 아니라고 지금 이 박사님 들으면은 허걱하시겠어요. 예. 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또 전화기를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난리를 쳐놓고. 정말 언제 고칠래요? 전 SBS 같은 데 가도 전화기 들고 갑니다. 무음인데 뭐 어때? 잠깐만. 아니, SBS에 전화기를 들고 간다고 해서 국민TV 라디오에 들고 가야 되나요? 왜 그렇게 비교하죠? 그러니까 같은 라디오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만 지장 안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EJ에서는 일부러 켜놔요. 왜요? 내가 전화기 켜놓으면 이 박사가 저한테 쌍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재밌으라고. 근데 별로 재미없는 모양이더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려고 그러면, 다른 데 가지 않고 방송에 집중만 하려면 이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에 항상 제가 신경을 쓰는데 요즘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금 이 작가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것 같아요. 뭐지? 어디가 있지? 저요? 네. 그렇진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라이벌도 재미 없어지려고 그래. 자, 이 작가가 이렇게 지쳐도 우리 조합원들은 이 라이벌이 너무 좋은가 봐요. 우리 인천 지역 조합원분들이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공개 방송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저녁 7시 반부터 라이벌 공개 방송이 시작이 되고요. 네. 인천 YWCA 거기서 시작이 되고 7시부터는 우리 이동영 작가의 사인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얘기했는데 뭘 모른 척하는 못 들은 척.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저는 오게 하는 줄 알았어요. 오게 하는 줄 알고 그 저녁에는 시골에 한번 오랜만에 내려가 봐야겠다 생각했더니 아니 집에 잘 안 가면서 왜 갑자기 효자 코스프레? 가면 안 됩니까? 아니 왜요? 부모님이 선보라고 여자 구해놨대요? 그래 어쨌든 한번 가볼라 했더니 못 가겠네요 또. 그래. 그런데 그냥 다른 것도 하고 또 우리 저번처럼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 거만 합니까? 네, 공개 방송만. 왜요?
아니, 왜요? 당신 만나고 싶대요. 조합원들이 너무 보고 싶대요. 아, 뭐 지금 뭐 다른 뭐 대구처럼 그런 대회 무슨 대회가 아니고. 아,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역별로 조합원분들이 이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계속 모임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유대를 가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에 공개방송이 최고로 좋은데, 공개방송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라이벌 오면 어떻겠냐.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정말 이 작가님이 너무 인기가 많습니다. 라이벌이 꼭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금요일에 뵈면 되겠네요. 민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식공작소에서 저희에게 10주 동안 협찬을 해주셨죠. 나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비 이마사코입니다. 예, 이 책,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오늘이, 예. 이번이 마지막인가? 아니면 끝났습니까? 제가 이미 명단을 넘겼고요. 우리 지식공작소 측에서 책 차질 없이 배달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이 책에 대해서 관심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예, 읽으신 분들은 주변에 좀 좋은 책이다 싶으면 권해주시기도 하시고요. 지식공작소가, 펴내는 책들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한테 이 협찬을 주신 분도 굉장히 저희 라이벌 애청자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했겠죠. 다른 방송에 안 하고 우리 방송에만 했겠죠. 감사드리네요. 아니, 저기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 방송하기 싫어요? 아니,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별로 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뭐. 예. 아니, 핑플님이 들린다. 재미없어서 청취자분들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소리. 우리 방송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당신 얘기하는 거죠. 뭐 이제 시작한 지 뭐 5분도 안 됐는데 뭐. 끝까지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른 공지사항은 없나요? 왕싸가지님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TV 경남 지역 신년회가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숙박시설도 숙박시설도 마련돼 있고요. 조합원 산골재단님의 녹차비누, 욕지도 농부님의 고구마 빼대기. 후원 선물도 받고 바비큐 파티로 축제 한마당을 하려고 조합원, 비조합원 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합니다. 제발 만나요. 국민TV 홈피 지역 모임 안내에 있는 글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1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남강 장문님의 농장입니다. 이 방송이 인기가 많으니 공지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저희 지역 모임의 특징은 조합원들만 오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조합원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그분들이 조합원을 가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건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구체적인 장소는 안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국민TV 라디오 홈페이지 지역 모임 안내에 들어가시면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지난주 방송이 하다가 중단됐었죠. 광해군대 임목 대비. 그래서 오늘은 그 2탄 얘기하는 거 맞죠? 네. 근데 저번 주 굉장히 후기 게시판에 오랜만에 아주 좋은 얘기만 잔뜩 있던데요. 그랬나요? 원래 이쪽 얘기를 하면 또 맞다. 엄청난 또 반발이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어떻게 역시 광해군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모르겠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광해군의 대동법을 비롯한 개혁 정책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했었죠. 그럼 오늘 이제 개혁 정책을 계속 이야기해봐야겠네요. 광해군이 집권을 해서 첫 번째 인사를 실시했는데 인사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이원익 또 이항복, 이덕형 이 사람들을 기용을 했거든요. 삼정성, 영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첫 번째 인사인데 사실은 말이죠. 우리 선조가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선 역대 왕 중에 대단히 비판을 많이 받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쇠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쇠복 뭐냐면 신하들이 선조 시대 때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엄청 역사적 훌륭한 사람들이. 근데 그런 아주 당대 최고의 인사들을 지니고도 그따구로 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이. 아니 그래도 인재 발탁하는 데는 눈이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보는 눈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아버지 때의 좋은 인재들을 광해가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원익, 이항복, 이덕형 이 양반들도 다 선조 때 맹활약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가서 뭐 명나라 가서 구원을 요청하는데 맹활약했던가 그런 분들인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 대비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이 삼정승을 처음에 정승이 안 치면서 이게 광해군 시대 때는 계속 이 양반들이 돌아가면서 정승을 했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 안 치면서 광해군 초기의 개혁 정책이 아주 힘을 실어주게 되는데 대동법 같은 것도 이 양반들이 많이 힘을 실어줬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도 마찬가지고 현 시대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누구 인사를 어떤 사람을 쓰냐에 따라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초상기부터 인사가 완전 개판 5분 전이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시작부터 해서 무슨 윤창중부터 해가지고 뭐 제대로 된 인사가 하나도 없었죠. 자기 마음대로 막 몰아붙여. 지금 그래서 비서실장도 과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온통 난장판을 치고 만드는데 이런 걸 보면 과거보다도 못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혁은커녕 구시대적 인물들 데리고 와서 다시 공안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항복, 이덕형 이분들은 이제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하신 분들이죠. 네. 오성은 이항복이고 한음은 이덕형이었는데 또 이항복 선생은 또 우리 또 저의 경주이시 직접 우리 조상님. 아유,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예. 경주이시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 본인이 떳떳하게 말해놓고 눈을 못 마주쳐요? 왜냐면 우리 이명박 또 이건희 우리 다 같은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문제가 많구만. 이명박은 우리 아버지 뻘이고 이건희는 저랑 같은 대예요. 그래서 형님인데 건희 형 좀 제대로 해봐. 나라 꼬라지가 지금 건희 형 때문에 지금 작살나고 있어. 이번엔 말이죠. 또 하나의 행복이라는 영화가 곧 있으면 설 지나면 개봉을 합니다. 아니 제목을 왜 단 한 번도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왜요? 또 하나의 행복 맞아요? 아닌가요? 아닌가? 시사회 다녀오셨다면서요. 뒤풀이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뭡니까? 또 하나의 약속 아닙니까? 또 하나의 약속입니까? 왜 나는 시사회도 가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제목을 아니 알고 이 양반들이 있을까요? 또 하나의 가족에서 바꿔서 그래 제목을. 어때 행복이나 뭐. 아니 영화 시사회 가서 보긴 했어요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 뒷풀이만 따라간 거예요? 아니 30분 늦게 갔거든요. 근데 자리가 없다더라고요. 아니 초대권을 줬으면은 자리를 빼놔야 되지. 아이 나 진짜. 그래서 못 봤는데 그래서 따로 제가 지금 내일 그 팀이 EJ 와서 녹음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내가 박철민 씨랑? 박철민 씨랑 감독님이랑 PD님이랑 세 분이 와서 내가 홍보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영화가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 노동자들이 삼성에 근무하면서 많이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망 원인이 다 백혈병 또 암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젊디 젊은 특히 여공들이 많이 이제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 건 분명히 작업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안제로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삼성에서 지금 무시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기업적 윤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좀 이게 그룹이 그만큼 컸다는 거는 그룹의 총수들이나 뭐 그룹의 임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말 노동자들이 열심히 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그 제품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사회에 그 이득을 돌려줘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도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이양복 얘기하다가 감성까지 이어졌습니다. 본인 집안 얘기하시다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인사정책도 역시 개혁적 사람을 쓰면서 인사정책도 제대로 잘했고요. 또 다른 개혁정책은 바로 중립외교입니다. 유명하죠? 중립외교도 했었고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왜 중요하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완전 틀어져 버리면서 우리 포로들이 많이 일본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들 다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개선을 해야 이제 데리고 올 거니까. 그래서 관계 개선을 통해서 포로 송환을 하고 이제 다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평화 모드를 정착 구축을 한 거죠. 이거는 광해가 직접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 폐해 어떤 건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립외교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당시에 이제 후금이라고 그러죠. 후에 이제 청나라가 되는 이 후금이 급격하게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누라치 명나라를 공격했고 명나라는 조선의 원군을 파병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거 왜냐면은 니들 힘들 때 니들 외군 애들한테 박살날 때 우리가 도와줬잖아. 이제는 니들이 우리를 도와줄 차례야. 이렇게 해서 명나라가 우리한테 군대를
지원을 요청했는데, 근데 웃긴 건 이겁니다. 그런데 조선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명나라가 아니고 후금이었거든요. 네. 잘못하면 후금한테 박살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후금은 뜨는 해고, 명나라는 지는 해다. 지는 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왜 그때 지는 해였냐면 부정부패가 만연했었고 또 임진왜란 때 무리한 파병을 했었기 때문에 국력이 기울었습니다. 그 대의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명나라가 조선에 파견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기울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그랬는데요. 역시 어떤 왕조가 몰락하기 바로 직전에는 부정부패가 다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도 그랬었고, 우리도 신라가 망하거나, 백제가 망하거나 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시대 때, 또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시대 때, 노태우 시대까지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와이로만 내면 다 오케이 통하고, 또 백말 있으면 군대도 그냥 쉽게 빼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제가 97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내가 신문방송학과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병으로 빼려고. 신문방송학과 사진병이지 뭐. 사진병인데, 개코 사진 찍을 줄도 모르는데, 어쨌든, 사진병으로 빠지면요, 되게 편하대요. 그 사단 돌아갔다 하면 사진 찍어주고, 인하하고 그러는 거야. 본인의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떳떳하게 가고 싶었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는데?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도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미리 요청이 온 거야. 빼줄게. 당시 돈으로 말이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그랬어요. 네. 200만 원인 것 같다. 더 줬으면 아마 아예 군대에서 빼줬겠지. 그런데 결국은 안 했죠. 안 하고 평범한 이제 육군 땅교로 갔는데 그래서 가자마자 제가 엄청 후회했지. 빠질 걸 그 돈 써가지고. 근데 97년도까지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부정부패가 사회 곳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내가 97년도 초반에 갔으니까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그게 거의 이제 서서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들어서 많이 사라졌고 또 김대중 노무현 들면서 사라졌는데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다시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수들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 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인데, 욕심이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가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돈 버는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부동산 투기하고, 땅만 사면은 그냥 부자가 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투기가 만연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통하면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집권을 잡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정말 다시 대한민국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시대가 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당시 명나라는 그랬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이 이 후금을 무시하고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광해군은 명나라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명나라가 군대를 요청하는 거에 응답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전쟁을 생각해달라면서 신중한 판단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요. 그 신하들이 왜 반대했냐? 그게 바로 명분론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왔으니까, 소국인 우리나라는 이번에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라는 명분론이지. 여기 이제 명분론과 사대주의론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소국인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국인 명나라가 우리를 도왔으니까 소국인 우리나라는 이번에 당연히 보답해야 된다. 이런 명분론과 사대주의론을 두고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광해군하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 싸우다 잘못되면 종사를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묻자 대신들이 대답합니다. 명예,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저 콕방이가 나오는 얘기죠. 사대주의 좋아요. 어떻게 보면 명이 당시는 이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데 엄청난 큰 나라였으니까 국력으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들죠. 그런데 이거를 아비와 자식으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대를 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명나라는 그 당시에 그렇게 부패가 만연했고 나라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왜 전쟁을 하려고 할까요? 그건 후금이 쳐들어오니까.
어쨌든 또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후금을 오랑캐라고 생각했지만 그들도 오랑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어쨌든 신하들은 광해군을 오랑캐나 지지하는 왕 이렇게 이때부터 인식하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명민한 세자였고 전쟁 때는 분조를 통해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었고 또 전쟁이 끝나고 그 수습하는 데도 상당히 애를 썼던 왕 아니겠습니까? 조세 제도를 개혁한다거나 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전염병에 시달리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을 편찬한다는 거나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죠. 또 당시에 부정부패가 또 도덕성이 무너진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수난을 당하는 게 여성들입니다. 쉽게 강간을 막 당하죠. 그러니까 명나라 군인들이 왔을 때도 그렇고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또 훗날에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도 전부 여성들이 다 당했습니다. 그렇게 강간당하고 또 청나라로 끌려가고 끌려간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또 한양년이라고 욕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켜주지도 못한 주제에 왜 그러니까. 욕을 해? 그리고 이제 도적대가 만연하게 되는 거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도적이 만연하고 이런 어려웠던 점을 다 슬기롭게 넘어갔기 때문에 신하들이 광해군을 좋아했었는데 이 오랑캐나 지지하는 왕이라는 게 박히면서 신하들이 이제 광해군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광해군이 강하게 파병 반대를 외쳤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신하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해서 우리 영화 강해에서는 2만 명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자료에서도 2만 명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마 1만 2천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12,000명. 12,000명. 우리는 흔히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면 10,000명. 좀 아주 많으면 그냥 10만 명. 그러니까 율곡이 말하는 10만 양병설동 10만이 아니고 많이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12,000명 정도면 그냥 2만 명. 우리도 마찬가지죠. 역사서가 다 그래요. 우리 삼국지 좋아합니다만 삼국지 뭐 툭하면 100만 군대, 200만 군대 그러잖아요. 그게 다 뻥튀기야. 그냥 많다는 뜻이지 뭐. 그 시대에 100만, 200만을 군인으로 양성하려면요. 백성이 몇천만 명 돼야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랬고. 결국은 12,000명. 그러면서 대장을 강홍립을 대장으로 임명해서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군은 전쟁에 참여하자마자 곧바로 투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투항해버렸는데 이거는 광해군이 명나라의 군대를 파병하기 전에 강홍립을 불러서 혹시 전세가 불리하면 싸우지 말고 투항해서 살아남으라 이렇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은 거기 영화에서도 광해군 영화에서도 이병헌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도대체 중요한 거냐고 나는 내 군인들을 내 백성들을 죽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막 이병헌 씨가 외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해군은 그런 것 같아요. 대의명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 백성들, 내 군인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부를 했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대통령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사람들은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염두에 둔 사람이 국민이 아닐 경우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전 정권 그리고 이번 정권을 통해서 톡톡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삼 정말 국민들을 생각했던 그 전 대통령들이 참 이렇게 많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사랑하는 대통령. 네. 이게 그리운 거죠.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재산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자기 동생을 사랑하고 그런데 정말 국민들을 사랑했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워지는 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의 모든 연설에서는 항상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거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7년 그 보람의 공원에서 했던 연설. 이 작가님이 제일 좋아한다는 그 연설. 제일 좋아하는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내 가족과 똑같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했으면 그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대잖아. 내 손자, 내 아들이랑 똑같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정말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생각했던 거고. 근데 딱 한 번 이 말을 뺀 적이 있습니다. 앞에 사랑하는 뺐어. 사랑을 빼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연설 대목이 있었는데 그건 언제냐면 92년 대통령 선거 때 지고 앞에 사랑을 빼고 그랬습니다. 실망스럽지. 자기가 말이야 진짜 40년을 인생 반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형 선고 받아가면서까지 외국 망명 나가면서까지 그렇게 애썼는데
나를 외면하고 삼당합당 배신한 김영삼을 뽑아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를 뺐지 배신감에 그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또 다시 사랑을 썼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을 사랑했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이 작가님은 30년 후에 대권 주자 아닙니까? 예.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시나요? 아직은 존경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사랑은 하시나요? 사랑을 합니다. 진짜로? 사랑을 하죠. 정말 사랑을 하는데 존경은 못하겠어. 내가 이 50% 이상 되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고 또 지금도 40% 이상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제가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은 하지만 저 아픈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도 있지만 내가 존경은 못하겠다. 조금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내공을 닦아서 10년, 20년 내공을 닦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10년, 20년 동안 이 작가님이 책을 열심히 써서 많은 국민들이 책을 읽으면은 존경할 수준이 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쓰세요. 2월 28일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한자도 못 써. 큰일 아니 중요한 거는 이 작가님이 책을 그날까지 쓰기로 했는데 왜 내가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큰일입니다. 나도 큰일이에요. 예. 정말 설날 지나고 이렇게 되면 언제 진짜 정말 쓸 시간이 없네 지금. 고향은 무슨 고향입니까? 예, 책 쓰십시오. 근데 또 김대중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죠. 이라크 파병 우리 군인들 가서 위문해줄 때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그 개혁적 사람으로서, 개혁 진보적인 사람으로서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그 이라크 파병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할 때, 군인들 다 한 명 한 명 안아주면서 눈물 흘릴 때, 또 타고 오는 비행기에서 또 눈물 흘릴 때, 저 양반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소국가로서 힘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당하는구나. 힘을 좀 키워야겠다. 국력을 키워야겠다. 하루빨리 통일을 해서 정말,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했고 예. 또, 빨리 우리가 또 작전 지휘권 이런 거 넘겨받아가지고 정말 독립적인 국가가 돼. 아니 어디 독립국가가 말이야. 군대를 지휘할 수 없는 나라가 이게 뭔 나라입니까 이게. 갖다 바쳤잖아요. 저희 안 주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지 이제 얻어올라고 다 얘기됐는데 말이야. 돌려받기로 다 얘기됐는데 평시작전권 돌려받았어요. 근데 전시작전권만 돌려받으면 되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고 이제. 그러고 자빠졌으니까 그리고 막 군인들이라는 게 국회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전쟁하면 진다 그러고 미친놈들. 아유. 예, 게다가 저 얼마 전에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한 거 듣고 국민들 다 뒷골 잡았지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정말 정책이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방선거 별 중요하지도 않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지방 분권화가 돼가지고 국회의원보다 더 힘이 있는 게 바로 도지사 또 시장들입니다. 이 양반들 도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경남지사가 홍준표로 바뀌고 경상남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진주의료원 폐쇄됐죠. 그렇죠.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뭘 했어요? 힘 하나도 없어요. 경남지사가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없는 사람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이번 선거도.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일부 김한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손학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야권 연대 안 하겠다 얘기하죠. 정의당에서도 야권 연대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 쪽에도 야권 연대 안 하겠다 얘기합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라 꼬라지. 그래서 다 각자 각계출마 해가지고 각계출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또 광주시장 세 개밖에 못 얻어. 나머지는 전부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진짜? 에? 내가 왜 연대를 안 하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존경한다면 이거 해야지. 그래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서울시장에 민주당을 박원순 나왔어. 안철수 신당에 또 누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정한식 안 나간다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정한식 나왔다 칩시다. 또 정의당에서 노회찬 씨 나왔어. 그리고 저쪽에서 누구 한 명 나와. 정몽준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야권은 세 파로 다 나눠지죠. 저쪽은 오로지 보수표를 다 끌고 갑니다.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보수와 진보는요. 아무리 좋게 잡아도 6대4예요. 보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선거도 진 거예요. 이 판세가 그런 판세인데다가 나머지 4를 갈기갈기 치러오면 어떻게 이기겠단 말입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금 와가지고 서울을 얼마나 바꿔놨습니까? 오세훈 물러나고 얼마나 정말 지금 우리가 박원순이 뭘 하기만 하면 아이고 이렇게 오줌을 싼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기저귀 차고 다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워낙 박원순이 누가요?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워낙 잘해서 하기만 하면 좋아가지고 침을 흘리고 지금 오줌을 싸고 기저귀를 찰 판인데
이 좋은 거를 왜 넘겨줘야 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야지. 사실 김두관 지사가, 경남지사에서 정말 잘했어요. 정말 나이 많은 어르신들, 이거 다 무료로 해주고, 복지 정말 잘하고. 근데 그 대권 욕심 때문에 그걸 던져버려서 좀 안타깝는데. 네. 그래서 홍준표 나가서 이제 박살났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없는 힘 좀 합치자고. 이 양반들아. 제발 좀. 나 비유만 좀 바꿔줬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네? 예. 아니,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나는 이 작가님밖에 못 봤는데요. 그 비유 쓰는 사람. 그래요? 아닙니다. 그런 비유 말이, 우리, 남자들이 많이 가는 그런 사이트는 많이 나와요. 하여튼, 이게 지금 말이죠. 역사 방송인지 정치 방송인지. 근데 우리 방송이 원래 그런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현 시대를 반추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죠. 고마마 이 작가 형님이 하이소. 제가 한다니까 기다려봐요. 좀 기다리시랍니다. 좀 기다려보시고. 예. 기다려보시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강홍립을 보내면서 강홍립 보고 항복해라. 전세가 불리하면. 그래서 어쨌든 살아남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보면은 우리 간도지방, 연변지방 이쪽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조선족이라 할 수 있죠. 많이 네. 살고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왜 박씨인지, 자기가 왜 김씨인지, 왜 나는 조선족인지 몰라. 근데 이때부터 벌써 그 마을이 형성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선족들하고 또 자이니치 코리안, 우리가 그 일본에 가신 분들, 그분들도 흔히 뭐 쪽발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조선족을 또 비하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안 되고 그분들의 조상들이 가고 싶어 한 게 아니거든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끌려갔고 또 이렇게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팔려갔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따뜻한 눈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와서 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면 안 되겠지. 옛날에 자이니치의 야쿠자들이 뭐 부산에 와서 깡패짓도 했었고 지금 조선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범죄도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비판하는데 그 자체를 조선족이나 자이니치들 자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말이죠. 강홍립은 강홍립이 이제 청나라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항복을 했으니까. 근데 이후에도 강홍립과 광해군은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광해군은 이제 청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명나라와 청나라 간에 이 제3자 외교, 중립 외교를 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강해군의 업적하고 하면 대표적 두 가지가 대동법하고 바로 이 중립 외교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개혁적인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해군 일기 1621년 6월 6일자에서 적힌 광해군의 생각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중원의 형세가 참으로 위태로우니 이러한 때에는 안으로는 자강을 꾀하고 밖으로는 기미하여 한결같이 고려가 했던 것처럼 해야지만 나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원 형사는 바로 청나라와 명나라를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EJ 전법 또 중립외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근래 우리나라의 인심을 보면 안으로는 이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밖으로는 큰 소리만 친다. 시험 삼아 조정 신료들이 의견을 모은 것을 보면 장수들이 말한 것은 전부 압록강변에 나가 결전해야 한다는 것이니 그 뜻은 참으로 가상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무사들은 무슨 연고로 서쪽 변방을 죽을 곳으로 여겨 부임하기를 두려워하는가. 생각이 한참 미치지 못하고 한갓 헛소리들 뿐이다. 강홍립이 보내온 편지를 보는 것이 무슨 방해될 일이 있는가. 이것이 과연 적과 화친을 하자는 뜻이겠는가. 우리나라 사람은 허풍 때문에 끝내 나라를 망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제대로 짚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요즘 얘기 아니에요? 그래 딱 우리 얘기죠. 예, 지금 듣다가 순간 헷갈렸어요. 자 예. 보십시오. 장수들이 말한 것을 보면 전부 압록강변에 나가서 결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하들이나 어떤 고위층에서 전하, 정쟁 한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후금이랑 전쟁 한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명나라 도와줘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저 새누리당이나 이 국회의원 하는 거 보십시오. 장관, 전쟁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국회에 가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네는 군대도 안 갔다. 그래, 지들 군대 안 가고, 지네 자식도 군대 다 빼쳐놓고, 응? 서민들 자식들만 군대 보내놓고, 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른 점이 한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그러면서 비꼬지요. 그러면서, 니들은 왜 거기 가면은 죽을 곳이라고 안 가냐, 이 말입니다. 니들부터 군대 가. 그렇지. 지들은 안 가면서 입만 나불나불 대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원장이 군대도 안 갔지 않습니까? 아니, 이따위 거리,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지금, 참 안타깝네, 진짜. 지금 보십시오. 지금,
국회의원 자녀들 또 국회의원 본인들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우리가 무조건 지지하는 건 아니고 비판적 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 본인 또 자식들 혹은 장차관 이런 사람들 군대 빠지는 비율 한번 보십시오. 새누리당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수신문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왜? 민주당 쪽에서는 이 옛날에 민주화 투쟁에서 감옥 간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군대 못 간 사람이 많아. 근데 이거를 그냥 뭉뚱뜨려가지고 그래서 안 갔다. 이렇게 그거랑 똑같습니까? 안상수처럼 행방불명 돼가지고 군대 안 간 거하고 민주화 투쟁 해가지고 징역 2년 3년 받아서 못 간 것하고 어떻게 그게 똑같습니까? 비교를 하면 제대로 비교해야지. 아 참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 아까 52% 내가 존경하지는 못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이분 중에 상당수는 이런 잘못된 언론에 휘둘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TV 같은 대한 언론이 정말 필요한 거고 또 그래서 조합원 분들이 많이 가입하셔야 되고 또 라디오뿐만이 아니고 이제 보는 TV가 또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어휴 웬일이래? 자꾸 오늘따라 왜 혹시 밖에서 무슨 얘기 듣고 왔어요? 아니 그런 거 없는데요. 근데 왜 그러지?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랬습니다. 광해군이 우리나라 사람은 허풍 때문에 나를 망치고 싶다고. 아유 허풍은 진짜. 예나 지금이나. 그럼. 아유. 통일은 대박이다. 완전 이거 개허풍이거든. 통일이 뭔지는 알고 지금 통일이 대박이다. 어머 누나가 한 말인데 이 작가님 왜 그러세요? 가만두고 볼래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 아니 이거 완전 허풍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DMZ를 평화공원을 만든다고? 개코 같은 소리하고 다 빠졌네. 그거 자기가 하고 싶다면 됩니까? 북한의 협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려면은. 그런데 남북 대화를 다 이렇게 단절시켜 놓고 자존심 싸움이나 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야. 저번에 남북 대화 한다고 개성호 공단 문제로 거기서 끝맥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끝맥이 나오니까 그러면 안 한다고. 이게 뭐 하는 지금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뭔 중요해. 급이. 근데 북한이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래. 저쪽은 그럼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양보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자존심 세워가지고 대화조차 안 하고 말이죠. 근데요, 국민들 중에서는 몇 프로는 또, 그래, 우리도 자존심 굽히면 안 돼. 이렇게 또 적대적으로 대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북한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에너력 대화로 깐 것도 미친 짓이죠, 그거. 세상 어느 나라가, 국가 정상 간의 1대1 대화를 합의도 없이 까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거 미국 오바마랑 박근혜랑 했는데 깠다? 까지도 못하지. 어디 죽으려고 미국한테.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거든 북한을. 그래서 이거를 자기 어떤 정권을 잡으려는 욕심에 의해서 정말 무모한 짓을 한 겁니다. 남북 대화를 단절시키고 북한과 영원히 대화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정권을 위해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날려버린. 우리 미래를 아주 젊은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 이런 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러시아 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해가지고 중국을 통해가지고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거. 맨날 말만 그래. 그거 하려면은 북한의 협조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뭐 줄 것도 좀 주고. 예? 우리 햇볕 정책이 왜 위대한 정책이냐면요. 지금 북한 내부가 상당히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도 많이 침투해 있고 막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DJ와 노무현은 계속해서 이 햇볕 정책을 함으로써 그 내부 스스로를 이게 강경 정파들이 살아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 따뜻하게 해서 나오게 계속 했어야 되는데 멍청한 이명박 그렇다고 해서 MB가 안 퍼준 것도 아니거든. 퍼줄 때 다 퍼주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강경책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요. 줄 건 다 주고. 예, 성과는 하나도 없고. 뒷구멍에서 돈봉투 찔러주고 정상회담에 하자 그러고 말이지. 양아치 짓거리를 정상회담에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게 누가 써주니까 그냥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은 대박이라고. 자기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비서진들이 이렇게 말 써주니까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거 써준 비서진들 어떻게 됐을까요? 흡족해 하겠지 뭐. 아이고 흡족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실 답변들은 다 비서진이 써주죠. 연설문 같은 거는. 그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DJ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그거를 이제 내 걸로 고칠 수 있고 또 내 걸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전혀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머리 숙였던 거지. 이 작가님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은 보좌진들은 진짜 골치 아플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세상 이 박사는 죽으려고 그러죠.
저 남자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됐냐면은, 심지어 라이벌은 절대 단 한 번도 원고를 주지 않고, 주제만 슬쩍 던져주잖아요. 그래 놓고 제가 준비를 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은근히 경계해. 와, 진짜. 나만 또 봐야 되거든. 다 해먹어. 네, 아유, 진짜. 그래. 어쨌든, 자,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이따가, 마지막에 또, 입에다 모터 달게 생겼네.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35분까지 하면 됩니까? 30분. 20분 8분까지 하면 되겠네. 많이 남았네, 뭐. 안 되면 3% 하지, 뭐. 그래요. 자, 봅시다. 이게, 대동법, 중립외교 등으로, 이제 신하들과 멀어졌습니다. 아까가 아니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법이 이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 또 기득권 세력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정책이죠. 그렇죠. 또 중립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하들하고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하들과 멀어진 강해군인데, 그러기 때문에 강해군 옆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까 이 대동법 때문에, 이제, 강해군 죽여야 된다. 암살 이야기까지 막 심심찮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해군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암살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죠, 광해군이. 그런 거, 강박증에 시달리는데. 그런 것처럼 옆에 이제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데, 이때 광해의 의중을 파악하고 돌봐준 사람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언급한 바로 김상국. 김계시였던 겁니다. 김계시였던 거죠. 이 김계시는 조선 5대 악녀로 불렸습니다. 조선 악녀로 불릴 만큼, 대단한 폐악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녀는 광해군의 총애를 등에 업고, 매간매직을 일삼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하는 겁니다. 워낙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녀를 타치할 수 없을 정도로 궁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북파에 이첨과 손을 잡고 또 건설을 휘둘렀는데, 이첨이 알았던 거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김계시를 통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과 맞죠? 네. 그럼 효과라 쓰는 건 없습니까? 아니요.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효과는 언제 씁니까? 아니요.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효과라고만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효과라고 하면서부터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맞는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꼴보기 싫더라고. 아나운서들이 효과 그럴 때. 뭘 효과야, 효과는. 꼴보기 싫다. 앞에 아나운서가 앉아있는데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TV 볼 때 정말 짜증 확 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음을 할 때요. 사실은 이 작가님 느끼셨겠지만 라이벌 할 때 저도 굉장히 편하게 발음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뉴스나 칼럼을 읽거나 사설을 읽을 때는 정확한 발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좀 화가 나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 중도 실수하신 분이 많을 텐데, 옛날에 무릎팍도사를 참 좋아했는데, 그거 볼 때마다 거기 출연진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있어. 자기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그래. 이런 무식. 그거 볼 때 화가 정말 나거든요. 그러면 자막은 이제 아버지로 바꿔줘. 그러면 그런 얘기 나올 때 한번 스탑해서 PD나 작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이런 자꾸 이상한 예법에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하나, 요즘에 무슨 커피숍에 이런 데 가면 이상호 가실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또 뭐 거스름 얼마 되시겠습니다. 예. 말도 진짜 높여서는 안 되는 물건을 높이죠. 그렇죠. 예. 왜 지금 이 사회가 이상해졌어? 이 얘기는 또 왜 나왔나? 그래.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작가님 그 발음을 가지고 제가 자꾸 꼬치꼬치 이 작가님 거기서는 발음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라고 그러니까 그 발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고쳐주는 건 좋으신가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드릴까요? 예, 그리고 저런 거 있어요. 저는 원래 그렇거든요. 왜 표준어 정책의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자꾸 이 표준어 정책 때문에 TV에서는 표준어만 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 그럼 교양 없는 사람, 사투리 쓰면 교양 없는 사람인가? 말 같잖아. 아니, 표준어 저희가 그런데 왜 저한테 화를 내시냐고요. 그걸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 말이죠. 우리 소위 말하는 사투리, 방언.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아마 돌아가시면요. 이제 사투리 쓰는, 억양은 쓰지. 그런데 그 사투리 고유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 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영어만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를, 언어는 문화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방 방언은 그 지방 문화예요. 이걸 자꾸 죽이고 있다는 얘기지. 거기에 가장 앞장서는 것이 바로 TV들이다. 이렇게 보고, 이건 좀, 그래, 이건 뭐 나중에 문화 얘기할 때 합시다. 고쳤으면 바람입니다. 자, 빨리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아니, 난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데 오늘 왜 저러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빨리 할게. 하여튼 그 이첨이 어떻게 머리를 쓴 거죠. 김계시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이첨은 그렇게 생각하냐면 김계시의 말에 광해군이 모두 오케이를 외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광해군을 등에 업고 이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데에는 김계똥이 광해군의 약점을 쥐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언급한 선조 독살설 거기에 김계똥이 개입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선조한테 독살하라고 시켰던 게 바로 광해군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계시가 저렇게 난리를 쳐도 광해군이 어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음모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계시의 악행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충신들이 할 수 있죠. 윤선도, 이회대 이런 사람들이 여러 번 상소를 올렸습니다. 김계시를 물리쳐라. 전하, 김계시 저 X 물리쳐라. 그런데 광해군은요, 오히려 그렇게 상소를 올린 윤선도를 귀양 보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김계시한테 목매달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쿠데타 날 것이다,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몇 번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습니다. 광해군이 여러 차례 받았어요. 쿠데타가 날 것이라고. 그런데 광해군이 여기서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것도 김계시가 중간에서 농락했기 때문인 거죠.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는 주모자가 주모자가 이기와 김자점이다. 이렇게 정확히 이름까지 찍어줬습니다. 이렇게 찍어주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이 정보를 그냥 흘려 보냈던 거죠. 그것은 김계시가 뇌물을 받고 그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신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안심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광해군 말기에 그 총망했던 광해군이 김계시 때문에 무너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김계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확실한 권력을 쌓은 이이첨, 그 이이첨과 김계시 때문에 이렇게 광해군 말년에 궁궐이 엉망인돼 버렸는데, 이 이이첨은 칠서의 난, 이 칠서의 옥이라고 하는데, 이 칠서의 난을 일으켜서 자신이 속한 대북파의 세를 키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칠서의 난 했나요? 조금 했나요? 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예. 김재남이 사사됐죠, 그때. 예. 자세히 봅시다. 대북파는 광해군이 왕에 오르고 실권을 장악했지만 규모면에서 소부군 물론이고 정치 반대파였던 서인보다도 작았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역모를 조작한 것이 바로 이 칠서의 난입니다. 1614년 광해군 5년에 일어난 거죠. 문경세제에서 상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은 수백 냥을 약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범인들은 영의정을 지낸 박순의 서자 박응서, 심전의 서자 심우영, 평남공신 박충갑의 서자 박치희, 이런 권력가들의 전부 서자들이었다. 공통점은 박응서. 네, 박응서 서자. 발음이. 네, 뭐라 했는데요? 박응서. 자, 이 권력대 서자 7명이었는데 이들은 허균, 이사호, 김장생의 이복 동생 김경선 등과 사귀며 스스로를 중림치련 또는 강변치료라고 치장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절도 사건 아닙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철없는 서자들의 단순 강도 사건,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끝났는데 이거를 이제 엮은 거지. 우리가 영화 변호인처럼 정말 독서 토론의 모임을 국가보안법에 의한 빨갱이 사건, 간첩 사건으로 엮은 것처럼,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단순 절도 사건은 이렇게 역모 사건이라고 엮었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이 엮었던 데는 엄청난 고문이 가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 80년대가 70년대, 80년대가 조선시대와 다르게 한 개도 없었다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날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이 고문을 받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훔친 은을 역모를 꾸민 데 쓸 군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박응서는 영창대군을 옹립하고 임목대비로 하여금 수렴청정하게 하려 했다. 자기들이 난을 일으켜서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이거는 고문에 의한 자백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만든 것이 바로 이이첨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임목대비 아버지 김재남이 사사됐고, 임목대비는 덕수궁에 감금당했습니다. 또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굉장히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계속 불을 때는 거죠, 방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축옥사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으로 서인과 남인은 축출되고 대북파가 정권을 오로지 쥐어서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의 어떻게 보면 이게 폐륜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지. 자기 동생 죽이고, 어쨌든 자기 어머니인데, 배달은 어머니지만 어머니를 그렇게 가두고 이렇게 폐비로 떨어뜨리고 했던 폐륜 행위다. 그러니까 유교적 법도가 강한 조선시대에 대항 대비를 폐위했다는 것은
폐륜행위라고 볼 수, 그러니까 범죄 행위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중에, 인조 반정 일어날 때 그 인조 반정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명분을 이거를 갖고 왔거든요. 네. 저 광해군은, 그 폐륜행위 저지른 사람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빌미를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자기 어머니 폐위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근데 그렇게 폐위시켜놓고도 광해군이 꼬박꼬박 문안 인사를 갔는데 임목대비가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임목대비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광해군도 사실 폐비까지 했으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쿠데타라는 말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광해군이 오판했다라고 생각 드는데 광해군을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광해군이 엄청난 옥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들 중에 가장 많은 옥사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옥사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광해군을 욕하는 그것 때문에 욕하는 거죠. 근데 이번 이렇게 그 쿠데타라는 말을 오판한 것도 워낙 그런 쿠데타, 반란, 역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옥사를 많이 일으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광해군이 임목대비 폐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조사에 참가한 인원이 전 현직 관리 970명, 종실 170명과 도성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었는데 소수의 관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찬성 의견을 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그럼 뭐냐면요. 백성들은 임목대비 폐비에 찬성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목 대비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광해군에 대한 어떤 애정, 저 사람은 우리랑 함께 있었다는 그런 애정이 아마 백성들한테 남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사실 이거 여론조사 실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신감도 있었겠지. 백성들은 나의 편이라는 자신감도 있어서 아마 이런 여론조사 실시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광해군은 정말 수많은 친국으로 국정을 어떻게 보면 어지럽혔다. 또 여러 옥사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조 방전 아까 명분이라는데 그걸 폐모살제라고 했으니까 그걸 어떤 명분을 줬다는 거고요. 광해군 9년 1월 19일 날요. 경운궁에 투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묶은 화살이 경운궁 뚫로 날아들었던 거죠. 그 편지를 보면 자격 없는 서자가 함부로 왕위에 올랐으며 아버지를 시해하고 형을 죽였다. 이달 28일에 거병하고자 하니 대비에게 밀지를 발급하여 호응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첨이가 또 지시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 역으로 계속해서 이첨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의 이런 일 때문에 광해군이 자꾸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한 것 같아요. 아 마치 그 예전에 김대중 그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다툴 때 영남 지역에 호남인들이 뭐 단결하라 이런 거 붙인 것처럼 그런 거 붙인 것처럼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 허균이 참여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아 허균이 근데 굉장히 왜 임목대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폐모론에 적극 앞장섰고 심지어 암살 기도까지 했던 것도 있고요. 허균은 뭐 광해군을 계속해서 이제 충성스럽게 밀었으니까. 네. 게다가 그 선조와 임모광우의 아들이 아니라 민가의 아이를 주워다가 왕자를 꾸며냈다. 영창대군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허균은 소위 말해서 모든 개파한테 욕을 다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유시민 같은 사람이지. 여야에서 다 욕 얻어먹잖아. 당시 뭐 유시민 같은 당을 했던 사람들도 싸가지 없다고 발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겪어본 유시민은요, 좀 그렇더라고 사실. 뭐야? 근데 저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어디 가서 싸가지 없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대놓고 싸가지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유시민 같은 사람에. 그러니까. 어떤 말투나 행동 이런 것보다 그 사람들 마음인 거지. 그 사람의 맞아요. 생각과 마음 정말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거든. 근데 지적하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제가 라이브를 처음 진행했을 때 많이 물어봤던 게 이 작가님의 방송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똑같냐고. 실제로 그렇게 모진 말을 많이 하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그건 방송용 이미지고 실제로 정말 예의 바르고 너무너무 멋있는 남자다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예. 왜냐하면 저는 이 작가님의 마음을 아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25분 현재 생방송 4시 25분 2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3부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이 진짜. 자 그럼 인조 반정을 어쨌든 얘기해 봅시다. 인조 반정이 이런 폐모살제를 명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차례 광해군한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이 무시를 해가지고 인조반정이 일어납니다. 아주 쉽게 이 쿠데타 세력들이 궁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반군은 광해군을 잡아다가 임목대비 앞에 무릎을 꿇침 꿇립니다. 임목대비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를 갈았잖아. 내 자식이 또 비통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냥 죽였습니까? 그 어린 자식을 말이야 방에 끼워놓고 계속 불 떼서 죽이는 말이지. 어미 가슴에는 대못이 박혔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들만 죽었나? 내 아비도 죽여버렸으니까. 아비 죽었어, 아들 죽었어, 내 남동생도 죽었어. 이거는 진짜 임목대비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정도지. 예, 정말로 그 모진 세월 어떻게 버텼을까? 보통은 정말 대단히 힘든 그런 강우 도우미 소년님께서 그 사이에 또 허균의 삶을 또 쭉 써주셨네. 나 참 그래요. 네. 그래서 임목대비가 무릎 꿇혔는데 임목대비는 광해군을 뭐라 했냐면 광해군에게 역괴는 그랬습니다. 역괴는 부왕을 시해하고 형을 죽였으며 부왕의 첩을 간통하고 그 서모를 죽였고 그 정모를 유폐하여 온갖 악행을 다하였다. 광해군을 죽여라.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참 정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왕을 시해하고는 아까 말했던 김계동이가 광해군의 어떤 저걸 받아가지고 사주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이거는 임목대비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하들조차 아이 누나 그거 좀 너무 심해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임목대비의 개인적 주장일 뿐입니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사료를 종합해봤을 때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목을 베고 쌀을 씹어 먹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광해군에 대한 복수심이 불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까 아버지가 사역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는 또 제주도로 그렇게 또 뭐라 그래요? 갔으니까. 유배? 비형? 그렇게 임목대비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고 어쨌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이후에 인조 반정 이야기하고 광해군이 유배돼서 어떤 삶을 살았나. 정말 또 그 양반도 모진 삶을 살았거든.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업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도 이 작가가 하면 참 재밌죠. 예,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이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